28년이었다. 결혼한 지 28년. 회사 신입사원 때 만나 결혼한 희정이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 그동안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새벽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도 가계부 정리하고 주말에는 윤지 대학 등록금 벌려고 부업까지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희정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여보, 운동해야 오래 살아요. 나이 들수록 체력이 중요하다던데. 지난 3월 희정이가 갑자기 운동 이야기를 꺼냈다. 51살에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의아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니 나쁠 것 없었다. 무슨 운동? 요가? 헬스? 등산이요. 회사 언니가 산악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때는 그저 중년 여성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다. 51살이면 갱년기도 올 나이고 새로운 취미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희정이는 마치 20년간 억눌려 있던 쇼핑 욕구가 터진 것처럼 등산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등산복, 등산화, 배낭, 스틱까지 한 번에 200만 원이 넘게 썼다.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돼? 처음 하는 건데 언니들이 그러는데 장비가 부실하면 다칠 수 있대요.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28년 동안 알던 희정이는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화장품도 마트에서 사고 옷도 브랜드보다는 가격을 먼저 봤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비싸게. 아, 왜 이래요? 28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으면 이제 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희정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28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어조였다. 첫 산행은 4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다. 어떠셨어?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다 좋고 특히 회장님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회장님, 그 말이 처음 나온 순간이었다. 회장님이 남자예요? 52살이래요. 남진우 씨, 등산 경력이 20년이나 돼서 초보자들 정말 잘 챙겨주세요. 52살 남자가 51살 기운 여성을 잘 챙긴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토요일 산행이 일요일 회식으로 이어졌다. 그것도 매주. 산행 후에 다 같이 식사하면서 친목 도모하는 거예요. 건전한 모임이라고요. 토요일 새벽에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다. 주말마다 집에 없는 아내. 28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엄마, 요즘 이상해. 한 달 후 25살 딸 윤지가 나에게 말했다. 뭐가 이상해? 등산 간다면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요. 산에 가는 사람이 비비크림에 섀도우까지 발라요? 딸의 관찰력이 날카로웠다. 나도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아빠, 엄마 등산복 사진 봤어요? 윤지가 희정이 SNS 화면을 보여줬다. 산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10여 명의 산악회 회원들이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다. 그런데 희정이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가까이 서 있었다. 이 남자가 회장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사진마다 엄마 옆에 항상 이 사람이 있어요. 딸이 지적한 게 맞았다. 5월 사진, 6월 사진을 보니 희정이 옆에는 항상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진우, 52살, 산악회 회장.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정이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28년을 성실하게 산 게 뭐가 잘못이었나?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해서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왔는데 윤지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내가 벌어온 돈이었는데 그런데 희정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고마움이 아니라 답답함이었던 건가? 다음 주부터 나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28년을 함께 산 부부라서 가능한 관찰이었다. 희정이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장품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기초 화장품만 쓰던 사람이 이제는 색조 화장품까지 샀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집에서도 몸에 맞는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 요즘 부쩍 예뻐지셨네요. 사람들이 보니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52살 남자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간다. 28년 동안 이런 희정이를 본 적이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희정이의 산행은 이제 완전히 일상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나가서 일요일 밤 9시에 들어오는 패턴이 고정됐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희정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게 됐다. 공과금 자동이체 확인하려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모텔 12만 원, 식당 8만 5천 원. 날짜를 보니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산행은 토요일인데
왜 금요일에 모텔과 식당에서 결제가 됐을까? 여보, 지난주 금요일에 뭐 했어요? 금요일? 집에 있었는데요. 왜요? 카드 내역에 모텔하고 식당에서 결제된 게 있어서. 희정이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자연스러워졌다. 아, 그거요? 산행 전날에 미리 올라가서 숙박한 거예요. 새벽 출발이 힘들어서 몇 명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12만 원짜리 모텔을 여러 명이 같이 썼다면 1인당 비용이 그렇게 나올까? 그날 밤부터 나는 희정이의 SNS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55살 남자가 아내 SNS를 몰래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해서 보니 패턴이 보였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산행사진에서 희정이 옆에는 항상 남진우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매번 같은 자리였다. 더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4월 사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6월 사진에서는 어깨가 거의 맞닿을 정도였다. 윤지가 지적한 게 맞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PC를 켜고 산악회 커뮤니티를 찾아봤다. 희정이가 가입한 청춘산악회 네이버 카페였다.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어서 나도 조용히 가입했다. 게시판을 쭉 훑어보니 흥미로운 글들이 보였다. 회장님과 님, 너무 다정해 보이는데요. 둘이 커플 같아요. 보기 좋네요. 회장님이 특별히 챙기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댓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다른 회원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희정이와 남진우의 관계를.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댓글은 이것이었다. 회장님 부인분은 모르실까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시면. 남진우도 기혼자였다. 그것도 부인 몰래 다른 기혼 여성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로그아웃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뭘 잘못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가족을 책임졌는데 희정이에게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건가? 다음 주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우선 희정이의 카카오톡 패턴을 관찰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던 희정이가 이제는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화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걸 봐서는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랑 대화해요? 산악회 단체방이요. 다음 산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단체방 대화에서 그렇게 혼자 웃을 일이 있을까? 확신이 선 건 지난주였다. 희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 하는 일이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예상대로였다. 남진우와의 개별 대화방이 있었다. 최근 메시지는 1분 전이었다. 희정아, 오늘도 고생했어. 잠시 나올 수 있어? 지금은 힘들어요. 남편이 집에 있어서. 그럼 내일 산행 전에 미리 만나자. 새로운 코스 미리 확인해 봐야겠어.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샤워 소리가 멈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히 봤다. 산행을 핑계로 미리 만나자는 약속까지.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희정이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들로 가득했다. 남편이 집에 있어서 내가 희정이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건가? 28년 동안 이 집의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건가? 다음 날 나는 회사 후배 명호에게 전화했다. 58살인 명호는 퇴직 후 개인 조사업을 하고 있었다. 정식 흥신소는 아니지만 디지털 포렌식 쪽에 경험이 있다고 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명호야, 혹시 GPS 위치 추적 같은 거 가능해? 어떤 상황이신데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아내의 동선을 확인하고 싶다고만 했다. 형님, 요즘은 스마트폰 위치 서비스로 다 확인 가능해요. 다만 본인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차라리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보세요. 블랙박스, 그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른 게 있었다. 희정이가 산행 갈 때 내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 본인 차가 정비소에 있을 때나 연비 때문에. 명호야, 블랙박스 파일 분석도 가능해? 물론이죠. 요즘 블랙박스는 음성까지 녹음되니까 증거 능력도 충분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블랙박스 SD카드를 확인했다. 지난 한 달간의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날짜별로 정리해서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운전 중 음성이었지만 몇 개의 파일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렸다. 진우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뭘 고마워해. 희정아, 혼자 힘든 코스 올라가면 위험하잖아. 오빠라는 호칭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1살 기혼 여성이 52살 기혼 남성을 오빠라고 부른다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산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다고? 28년 결혼 생활에서 이보다 부자연스러운 대화는 처음 들어봤다. 파일을 계속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등산 동호회 회원과 회장 사이가 아니었다. 이미 선을 넘은 사이였다. 블랙박스 파일을 모두 확인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28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파일은 지난달 15일 새벽 5시 30분 녹음이었다. 희정아, 피곤하지? 어젯밤에 못 잤을 텐데. 괜찮아요. 오빠랑 함께 있으니까 전혀 안 피곤해요. 어젯밤에 못 잤다고? 희정이는 그날 집에서 잤다고 했는데 다른 애들은 몇 시에 와? 8시쯤 올 거예요. 우리가 2시간 30분 일찍 나왔네요. 산행 시작 전에 둘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었다. 2시간 30분이나 더 소름 끼치는 대화가 이어졌다.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남편한테 들키면. 기석형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2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며?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 없는 사람.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래도 조심해야죠. 윤지가 요즘 이상하게 쳐다봐요. 딸이 눈치챘나?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딸까지 언급하며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에게 우리 가족은 속여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명호에게 다시 연락했다. 명호야, 혹시 카드 사용 내역으로 위치 추적 가능해? 가능하죠. 요즘은 카드사에서 상세 내역 다 제공해요. 시간, 장소, 금액까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진 원본 복구도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해요. 형님, 정확히 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28년 결혼 생활, 아내의 변화, 산악회, 그리고 의심스러운 관계까지. 형님, 이건 확실히 해야겠네요.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형님만 피해보실 수 있어요. 명호는 전문가다웠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우선 3개월간 카드 사용 내역부터 뽑아보세요. 그리고 핸드폰 위치 서비스 기록도 확인 가능하면 해보시고. 다음 날 나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상세 내역을 요청했다. 3개월치 명세서를 받아보니 패턴이 명확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희정이 카드로 모텔과 식당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산악회 회비와 식대가 나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금요일 모텔 결제는 항상 12만 원이었다. 여러 명이 함께 썼다면 금액이 달라야 정상인데 매번 같은 금액이었다. 나는 해당 모텔에 직접 전화해봤다. 혹시 12만 원짜리 방이 있나요? 네. 디럭스 더블룸이 12만 원입니다. 2인실이에요. 2인실. 희정이와 남진우. 둘이서 쓴 방이었다. GPS 위치 기록도 확인했다. 희정이 휴대폰에는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어서 이동 경로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을 보니 충격적이었다. 산행 간다고 나간 날들, 실제로는 모텔과 맛집을 전전했던 것이다. 산은 구경도 못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진이었다. 명호의 도움으로 희정이 SNS에 올린 사진들의 원본을 복구했다. 형님, 이거 보세요. 명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희정이가 올린 산 정상 사진이었는데 원본에는 잘려나간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복원하면 화면에 나타난 건 남진우의 손이었다. 희정이 허리에 자연스럽게 올려진 손,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의 메타데이터를 보면 촬영 시간이 나와요. 명호가 여러 장의 사진을 분석해줬다. 산행 사진이라고 올린 것들이 실제로는 오후 23시에 찍힌 것들이었다. 정상에 오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이 시간 되면 하산할 시간이에요. 정상 사진을 오후에 찍었다는 건 아예 산에 안 갔다는 뜻이군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희정이와 남진우는 산행을 핑계로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적당한 곳에서 사진만 찍어서 SNS에 올렸던 것이다. 형님,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증거예요. 명고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다. 증거를 원했지만 막상 확실해지니 허탈했다. 28년을 바보로 산 건가?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 23개, 카드 사용 내역, GPS 위치 기록, 복원된 사진들까지. 55년을 살면서 이런 파일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시간이었다. 28년 동안 성실하게 벌어온 돈으로
희정이는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 3시, 옆에서 잠든 희정이를 바라봤다. 51살 아내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매주 반복해온 거짓말을,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는 정직하다. 정상에 오르려면 정면으로 올라야 한다. 하지만 희정이와 남진우는 정상 대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정상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증거를 모두 정리한 후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55년을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받으러 가게 될 줄은 몰랐다. 블랙박스 음성과 GPS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4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내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법원 동향으로는 이런 사안에 꽤 무겁게 보거든요. 3천만 원. 28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소송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가 완벽하니까 2주면 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상간자와 한번 대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백받으면 재판도 유리해지고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남진우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다. 산악회 카페에서 번호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여보세요? 남진우 씨죠? 저는 서희정 남편 정기석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 네. 안녕하십니다. 52살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오늘 오후 7시에 역 앞 카페 어떠세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남진우도 알고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남진우는 예상보다 초라해 보였다. 산악회에서 찍힌 사진들로는 건장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보통 체격의 52살 중년 남성이었다. 형님, 저는 정말 일단 앉으세요. 나는 가져온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렸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사진들이 정리된 화면이었다. 이것부터 보시죠.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희정이와 남진우의 대화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진우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남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형님, 이건 오해예요. 그냥 산악회 활동이었고. 오해예요? 나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모텔에서의 대화였다.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남편한테 들키면. 기석형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남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본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52살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측은했다. 하지만 나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사실 확인부터 하죠. 이 여자와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그건 정확히 세어보지는 카드 내역 보니까 3개월간 12번이더군요. 매주 금요일마다. 남진우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당신도 결혼하신 분 아닙니까? 부인분은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당한 기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28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망쳐놓고 나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다. 복원된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도 모두 조작된 거죠. 산에 간 게 아니라 모텔에 있으면서 SNS용으로 찍은 거 아닙니까? 남진우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다. 제발 합의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저도 가정이 있어서. 합의요? 28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합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 주에 소장 들어갑니다. 각오하세요. 남진우는 카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52살 남자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희정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하는 대화였다. 희정아, 할 말이 있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희정이는 평소와 다른 내 분위기를 느꼈는지 긴장하고 있었다. 남진우랑 뭐 하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어. 희정이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당신 뭘 안다는 거야? 3개월간 매주 금요일마다 모텔에 간 것도 알고 산행사진은 조작해서 올린 것도 알아. 어떻게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랬느냐가 중요하지. 희정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8년이 돌아와?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28년 동안 쌓인 분노가 냉정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다. 당신이 등산복 사고
장비 사고, 모텔비 내고 그 돈이 다 누가 번 돈이야? 기서가, 제발 이해해줘.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바쁘고 외로우면 28년 결혼 생활을 배신해도 된다는 뜻이야? 희정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이혼 소송 들어간다. 그리고 남진우한테는 위자료 청구할 거야. 기서가, 2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대접받을 이유는 없어. 그날 밤 희정이는 친정으로 갔다. 집에는 나와 윤지만 남았다. 아빠, 속이 시원해요? 25살 딸의 솔직한 반응이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야 끝이 보이는 느낌이야. 엄마가 너무했어요. 28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윤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동시에 접수됐다. 28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법정에서의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증거가 완벽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정의의 실현뿐이었다. 첫 번째 변론기일. 나는 USB 하나를 들고 법정에 들어갔다. 28년 결혼 생활을 끝낼 작은 장치였다. 법정에는 희정이와 남진우,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희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진우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하신 증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아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우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기석형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판사는 몇 개의 파일을 더 들어보고 GPS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했다. 피고들 측에서는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우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할 말이 없었다. 음성 녹음은 블랙박스에서 자동으로 된 것이고 카드 내역과 위치 기록까지 모든 게 일치했다. 희정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8년을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눈물로는 부족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판결이 나왔다. 피고 남진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서희정과는 이혼을 인용하며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원고가 우세하게 한다. 3천만 원. 변호사가 예상한 금액이 그대로 나왔다.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판결 후 남진우가 나에게 다가왔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판결 나온 거니까 지키면 되는 거죠.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다. 52살 남자의 사과가 28년을 되돌려줄 수는 없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남진우는 위자료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자기 집을 팔아야 했다. 부인에게도 모든 사실이 알려져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산악회는 해체됐다. 회장이 불륜 스캔들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희정이는 더 참담했다. 51살에 이혼한 여자가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다. 친정 근처로 이사가서 작은 미용실에 취업했다고 들었다.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 집 부인, 등산회에서 바람났다면서? 28년 결혼해서 그런 짓을 하다니. 남편분은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처음에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정기석 씨, 참 의젓하게 처리하셨네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하시다니. 회사 동료들도 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말 없는 사람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원칙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윤지와의 관계였다. 25살 딸은 이혼 후 나와 더 가까워졌다. 아빠, 이번 일로 더 존경하게 됐어요. 왜? 말씀은 적으시지만 정말 의지가 되는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28년 동안 성실하게 사신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처리하신 것도.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28년을 바보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윤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으면서 자산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희정이의 쇼핑비와 산악회비가 사라지면서 가게가 안정됐다. 아빠, 이제 주말 부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취업했으니까 집안 경제는 걱정 마세요. 윤지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서 가게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이제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낚시였다. 혼자서 조용히 강가에 앉아있는 시간이 좋았다. 55살에 시작한 낚시지만 마음이 편해졌다. 산악회에 속했던 사람들보다 낚시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솔직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고 그냥 낚시하는 아저씨로만 봤다. 그런 익명성이 편안했다. 어제는 뜻밖의 연락이 왔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회사 후배였다. 선배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아내가 의심스러운데 나는 후배에게 조언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까지 잘못된 방법을 쓰면 안 돼. 후배는 내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보람이었다. 오늘 저녁 윤지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아빠, 새로 만날 분은 생각 안 해요? 25살 딸이 55살 아버지의 재혼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아직은 생각 없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실제로 그랬다. 28년 동안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만 챙기면 됐다. 자유로웠다. 그래도 좋은 분 만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낚시터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산은 정직해. 정상에 오르려면 정면으로 올라야 돼. 샛길로 가려고 하면 결국 길을 잃게 되어 있어. 희정이와 남진우는 샛길로 갔다. 그래서 결국 길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정면으로 올라갔다. 힘들었지만 결국 정상에 도달했다. 28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안다. 말이 없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도 알게 됐다. 정의는 승리한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구청에서 25년을 일했다. 계약직이지만 성실하게 묵묵히 해왔다. 55세, 아직 정년까지 10년은 더 버텨야 한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지만 지수 대학 등록금도 마쳤고 이제는 우리 부부만 먹고 살면 된다. 가연이가 처음 운동하고 싶다고 말한 건 작년 9월이었다. 자기야, 나 허리가 너무 안 좋아. 병원에서도 운동하라고 하는데 배드민턴이라도 배워볼까? 49세, 결혼 23년 차, 아이 키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아내가 운동을 시작한다니 반가웠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라고 했다. 회비도 한 달에 5만 원이면 된다고. 좋지. 건강이 우선이야. 첫 주에는 운동복을 빌려 입고 갔다. 돌아와서는 온몸이 쑤신다며 파스를 붙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힘들어하면서도 표정이 밝았다. 어떻더라? 사람들이 다 친절해. 특히 코치님이 잘 가르쳐 주셔. 두 번째 주부터 운동복을 샀다. 브랜드 제품으로 평소 옷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가연이가 15만 원짜리 세트를 사왔다. 이게 기능성이 좋다고 해서 세 번째 주부터는 화장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다. 운동하러 가는데 립스틱까지 바르고 물어보니까 사진도 찍는다고 했다. 동호회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코치님이 자세 교정해 주시는 것도 찍어서 보여주시거든. 네 번째 주, 가연이가 새 가방을 들고 나갔다. 스포츠 브랜드 배드민턴 가방, 라켓도 새로 샀다고 했다. 진짜 취미 생긴 것 같네. 응, 자기야, 나 정말 오랜만에 뭔가 재밌는 거 생긴 것 같아. 그때까지는 좋았다. 아내가 행복해하니까. 문제는 5주 차부터였다. 자기야, 오늘 뒤풀이 간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운동 끝나고 술 마신다고? 어디서? 근처 치킨집. 동호회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이런 자리도 나가야지. 밤 11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맥주 마셨다고 했다. 그 다음 주도 뒤풀이였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어느새 뒤풀이가 고정 스케줄이 되어 있었다. 매주 하나? 응. 운동 끝나고 한 잔씩 하는 게 분위기야. 나만 빠질 수는 없잖아. 12월. 어느 토요일, 가연이가 평소보다 더 꾸미고 나갔다. 새로 산 향수까지 뿌리고, 운동하는데 향수까지? 아, 뒤풀이 때문에. 땀 냄새 나면 안 되잖아. 그날은 새벽 1시에 들어왔다.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 나중에 들어와서는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해? 여자들끼리 모이면 할 얘기 많지. 그리고 코치님이 재밌는 분이셔. 운동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코치, 처음 듣는 호칭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새해가 되자 가연이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30분씩 보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끝났는데 자기야, 내가 요즘 운동 좀 해서 그런가 기분이 확 풀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거울을 보며 웃고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화장실에도 핸드폰을 가져갔다.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동호회 단톡방 있어. 운동 일정 공지하고 그런 거. 단톡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 밤 11시, 12시까지도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2월 둘째 주 토요일, 가연이가 새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데 뭔가 달랐다. 핏이 너무 좋았다. 몸에 딱 맞는 레깅스에 크롭 티셔츠. 새로 샀네? 이게 요즘 유행이래. 다른 언니들도 다 이런 거 입어. 49세 아줌마가 20대처럼 입고 다닌다. 거울 앞에서 뒤돌아보며 엉덩이 라인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그날 밤도 새벽 1시 넘어 들어왔다. 오늘은 뭐 했어? 운동 끝나고 코치님이 개인 레슨 좀 해주셨어. 내가 백핸드가 약하다고 해서. 개인 레슨. 또 새로운 단어였다. 추가 비용 들어? 아니야. 그냥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야. 좋은 분이셔. 3월이 되자 뒤풀이 빈도가 늘었다. 화요일, 토요일에 일요일까지 추가됐다. 일요일에도? 코치님이 다른 곳에서도 레슨 하시는데 거기 사람들이랑 합동으로 친목 모임 한다고. 일요일 오후 2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온다. 9시간, 배드민턴을 9시간 한다고? 나는 침묵했다. 물어봐도 대답은 뻔했다. 의심한다고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믿지도 못하냐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내의 표정, 옷차림, 향수, 귀가 시간, 그리고 핸드폰을 보는 눈빛까지. 23년을 함께 산 아내, 변화를 모를 일이 없었다. 다만 확신이 없었을 뿐이다. 아직은 3월 넷째 주 수요일 아침이었다. 가연이가 전날 배드민턴을 다녀온 후 세척해둔 텀블러를 꺼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물을 마시려다가 멈췄다. 맥주 냄새였다. 배드민턴 할 때 물 마시는 텀블러에서 왜 맥주 냄새가 나지? 이거 어제 뭐 담았어? 물. 왜? 냄새가 좀. 어제 뒤풀이 때 맥주잔 대신 이걸로 마셨나 봐. 깜빡했네.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치킨집에서 텀블러로 맥주를 마신다? 그것도 뚜껑 있는 텀블러로? 그날 오후 구청에서 일하다가 계속 생각이 났다. 49세 주부가 맥주를 텀블러로 마실까? 외부에서. 남들 시선도 신경 쓸 텐데? 퇴근길에 주민센터를 들렀다. 평소 같으면 직접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가연이 운동하는 시간은 화요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다. 배드민턴 동호회 언제 해요? 토 오후 2시부터요. 지금은 끝났을 시간인데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다.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없겠네요? 글쎄요. 가끔 늦게까지 남아서 개인 연습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체육관으로 가봤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이 있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여자는 뒷모습만 봐도 가연이었다.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운동선수 체형이었다. 가연이 옆에서 라켓을 잡고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뒤에서 가연이의 팔을 잡고 스윙 동작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필요 이상으로 나는 문틈에서 지켜봤다. 약 10분간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남자가 가연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가연이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며 웃는 모습. 23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표정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가연이가 저녁 7시에 돌아와서는 샤워부터 했다. 오늘 늦었네? 응. 코치님이 개인 레슨 좀 해주셨어. 내 폼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 코치님, 그 남자구나. 코치가 어떤 분인데? 최진혁 코치님, 젊을 때 실업팀에서 뛰셨대. 가르쳐 주시는 게 정말 좋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체육관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남자가 가연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가연이가 올려다보며 웃는 모습. 다음날 아침, 가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잠금 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지수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숫자 패턴이었다. 토요일이 됐다. 가연이가 운동 나가기 전에 말했다. 오늘도 개인 레슨 받을 것 같아. 좀 늦을 수도 있어. 매주? 응. 코치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으셔. 실력이 늘고 있다고. 오후 6시, 가연이가 나간 지 4시간이 지났다. 나는 차를 몰고 주민센터로 갔다. 주차장을 확인했다. 가연이 차가 없었다. 그때 지수가 전화했다. 아빠. 뭐해? 집에 있어. 너는? 회사 야근 중. 그런데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순간 가슴이 뛰었다. 지수도 느꼈구나. 왜? 지난번에 집에 갔는데 엄마가 거울만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핸드폰도 맨날 들여다보고.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아빠, 지수야.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와라. 응.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다음 주 일요일 지수가 집에 왔다. 가연이는 또 동호회 합동 모임이라며 나갔다. 아빠, 무슨 일이야? 지수야. 아빠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지수에게 모든 걸 말했다. 가연이의 변화, 텀블러 맥주 냄새, 주민센터에서 본 장면까지. 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아빠,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않아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아빠 혼자 생각하기엔 너무. 아빠, 엄마가 정말 그런 거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아빠, 이거 깔아드릴게. 위치 추적 앱이야. 회사에서 영업사원들 관리할 때 쓰는 건데 그런 걸 써도 되나? 아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엄마가 정말 바람 피우고 있다면 증거 잡아야지. 그날 지수는 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줬다. 가연이 핸드폰 번호로 연동했다. 아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데 조심해. 들키면 안 돼. 고마워, 지수야. 아빠, 엄마가 정말 그런 거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하얘졌다. 그날 밤, 지수가 간 다음에 작은 노트 하나를 샀다. 증거 정리용이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적을 생각이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23년간 믿어온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지.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한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화요일 오후 2시, 가연이는 배드민턴을 하러 갔다고 했다. 하지만 핸드폰 위치는 주민센터가 아니었다. 시내 한 모텔 근처였다. 손이 떨렸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오후 6시, 가연이가 돌아왔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코치님이 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 거짓말이었다. 주민센터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그날 밤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야, 엄마가 오늘 주민센터에 없었어. 어디 있었는데? 모텔 근처. 전화 너머로 지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빠, 이제 확실해졌네. 어떻게 할 거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빠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 다음날 지수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집에 왔다. 노트북과 여러 서류를 들고. 아빠, 일단 엄마 신용카드 내역부터 확인해보자. 가연이와 공동명의로 된 카드가 여러 개 있었다. 지수가 인터넷 뱅킹으로 최근 3개월 사용 내역을 뽑아냈다. 아빠, 이것 봐. 화면에 나타난 내역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다. 오후 3시경 편의점 맥주 구매 8,000원만 2,000원. 오후 4시경 모텔 결제 5만원. 저녁 7시경 치킨집 결제 25,000원. 아빠,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이 엄마의 외도 증거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수야, 미안해. 이런 걸 너까지. 아빠,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더 조사해보자. 지수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아빠, 통화 내역도 확인해야 해. 그리고 메시지 기록도. 그 주 토요일, 가연이가 운동 나간 사이 지수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가연이 방에서 찾은 것들, 새로 산 속옷들 가격표 붙은 채로, 남성용 향수가 묻은 듯한 수건, 영수증 더미 속에서 발견한 모텔 영수증 2장. 아빠, 이것도 봐. 지수가 가연이 화장대 서랍에서 꺼낸 작은 종이.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진혁 코치님이라고 메모되어 있었다. 이 번호로 통화 기록 확인해보자. 지수가 인터넷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최근 2개월간 이 번호와 통화한 횟수가 무려 47회였다. 아빠, 이건 너무 많아. 대부분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였다. 가장 긴 통화는 1시간 23분이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상간자 소송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진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민간 조사 업체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불법적인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지수와 상의했다. 아빠, 흥신소 써보자. 그런 곳을 써도 되나? 아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도 가리고 있을 때야? 엄마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했는데 지수 말이 맞았다. 23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내가 왜 조심스러워해야 하나. 그 주 금요일 지수가 알아본 민간 조사 업체를 만났다. 50대 남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런 케이스는 많이 다뤄봤습니다. 보통 2주 정도면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비용은 200만 원이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수가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빠,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야. 조사업체에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다. 확실한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은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가연이와 최진혁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 3회, 둘이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여러 장, 카페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는 사진, 최진혁의 차에서 나오는 가연이의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정보. 최진혁 씨는 실제로는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여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다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상습범이었다. 가연이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똑같이 속여왔다는 것이다.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노트에 적었다. 신용카드 내역 3개월간, 통화 기록 47회, 위치 추적 기록, 모텔 영수증, 현장 목격 사진과 영상. 이제 확실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23년간 내가 믿어온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다음 화요일이 가연이 배드민턴 가는 날이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다.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가연이가 운동복을 입고 나가려는데 평소와 달랐다. 새로운 레깅스에 몸에 딱 맞는 크롭 티셔츠. 화장도 진하게 했다. 오늘도 개인 레슨 받아? 응. 코치님이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신다고 했어. 거짓말. 이제는 확신했다. 가연이가 나간 지 30분 후. 나도 차를 몰고 나갔다. 위치 추적 앱으로 확인하니 역시 모텔 근처였다. 직접 가봤다. 가연이 차가 주차장에 있었다. 그 옆에 검은색 SUV가 한 대 더. 번호판을 확인했다. 조사 업체에서 알려준 최진혁의 차였다. 오후 4시까지 기다렸다. 2시간 30분 만에 두 사람이 나왔다. 가연이가 최진혁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직접 봤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달랐다. 23년간 내 아내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저렇게 친근하게. 그들은 각자 차로 이동했다. 내가 따라가 보니 근처 카페로 갔다. 창문 너머로 둘이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결심했다. 이제 그만. 다음날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야,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아빠, 어떻게 할 거야? 토요일에 엄마 동호회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진짜? 괜찮을까? 23년을 속아서 살 수는 없어. 그리고 그 남자, 다른 여자들도 속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토요일 오후 2시, 주민센터 체육관에 갔다. 동호회 사람들이 운동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었다. 가연이와 최진혁도 보였다. 잠깐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약 15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과 최진혁, 제가 민가연 씨, 남편 박정우입니다. 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자기야, 왜 여기 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노트북을 연결해서 벽에 있는 프로젝터로 화면을 띄웠다. 최진혁 코치와 제 아내가 지난 3개월간 어떤 관계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어머나, 세상에. 부인들의 탄식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영상,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가연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진실이지. 세 번째로 보여준 건 신용카드 내역이었다. 매주 화요일, 토요일마다 모텔비 5만 원씩. 여러분이 운동하는 시간에 말이에요. 최진혁이 황급히 일어났다. 이거 뭔 소리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네 번째 자료, 통화 기록. 2개월간 47번 통화했어요. 가장 긴 통화는 새벽 1시부터 2시 23분까지. 이것도 오해인가요?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부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다. 조사 업체에서 알아낸 최진혁의 신상 정보. 최진혁 씨는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여성분들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부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진혁이 급히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 있죠. 그래서 상간자 소송 준비했어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내일 법원에 소장 제출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해요. 가연이가 내 팔을 잡았다. 자기야. 이게 뭐야?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23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체면을 챙겨달라고? 그때 한 부인이 나섰다. 코치님, 정말이에요? 기혼자라고요? 최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또 다른 부인이 말했다. 그럼 저희한테도 거짓말한 거네요? 저는 이혼한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부인들의 시선이 최진혁에게 집중됐다.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상습범이에요. 가연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당신이 나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만 탓할 거야? 적반하장이었다. 23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연이의 목소리였다. 소홀히? 내가 언제 소홀히 했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저녁에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주말에는 빨래하고 청소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나는 가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뭐, 외로웠다고?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된다고? 체육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로 소란 피워서.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도 속은 거잖아요. 최진혁은 이미 체육관을 나갔다. 가연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자기야, 집에 가자. 이야기하자. 이야기? 뭘 이야기해? 3개월간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한 번의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한 번? 47번 통화하고 매주 2번씩 모텔 가고 3개월간 계속한 게 한 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연이는 계속 울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지수가 집에 왔다. 아빠,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어. 아빠, 힘들지? 힘들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 상간자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 최진혁, 청구 금액 위자료 5천만 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최진혁의 변호사에서 연락이 왔다.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2천만 원으로 합의하시죠. 거절했다. 5천만 원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 사이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주민센터 배드민턴 동호회 부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 정우님, 저희도 속았어요. 김영숙 C52세는 최진혁에게 3개월간 개인 레슨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줬다고 했다. 박미란 C48세는 차 수리비를 빌려달라며 1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했다.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었네요. 더 심각한 건 옆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피해자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40대 주부 한 명은 최진혁과 6개월간 만나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했다. 결국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도 자신이 냈다고 했다. 지수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추가 고발장을 작성했다. 아빠, 이 사람 사기죄로도 고발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연이의 태도는 더욱 뻔뻔해졌다.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 결국 당신 책임이야. 그럼 이혼하자. 이혼? 좋아. 하지만 재산 분할은 제대로 받을 거야. 그리고 지수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고. 지수가 바로 반박했다. 엄마, 나 25살이야. 양육권이 뭐야? 그리고 나는 아빠 편이야. 내가 뭘 안다고. 엄마가 3개월간 다른 남자와 모텔 다닌 거 다 안다고. 가연이는 할 말이 없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구청 계약직 월급으로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됐지만 지수가 회사를 휴직하고 도와줬다. 아빠, 내가 법무 업무 배워서 도와줄게. 변호사 선임비 아낄 수 있어. 6개월 후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법정에서 최진혁을 다시 봤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피고는 상습적으로 기혼 여성들을 속여 관계를 맺었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최진혁 측이 다시 합의를 제안했다.
3천만 원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사이 최진혁의 몰락은 가속화됐다. 주민센터에서 쫓겨났고 다른 동호회에서도 출입금지됐다. 심지어 동네 마트나 카페에서도 눈총을 받는다고 했다. 제대로 된 응징이네. 1년 2개월 후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피고 최진혁은 원고 박정우에게 위자료 4,20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 금액보다 낮았지만 만족스러웠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고는 기혼자임을 숨기고 다수의 기혼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괴했으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혼도 같은 시기에 확정됐다. 가연이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았다. 이건 불공평해. 나도 피해자라고. 끝까지 적반하장이었다. 판결 확정 후 2개월 뒤 최진혁으로부터 4,2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제 끝났어, 지수야.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는 휴직했던 회사에 복직했다. 나는 구청 일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주말에는 산행을 시작했다. 건전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이었다. 그 중에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형님, 잘 해결하셨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형님처럼 했어야 했어. 참으면 안 되죠.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해요. 6개월 전부터는 요리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다. 지수가 결혼하면 혼자 살아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다. 아빠, 요리 실력 늘었네요. 아빠 손맛 어때? 최고예요. 가끔 가연이에 대한 생각이 날 때도 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새로운 삶이 더 자유롭고 편하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주민센터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한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가정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도 바보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최진혁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려다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해서 쫓겨났다고 한다. 한 번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야. 어제는 지수가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다. 괜찮은 청년이었다. 아빠, 저희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일이네. 아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혼 생각 없어요? 아직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실제로 그렇다. 57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 이제 아무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 23년간 당한 배신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남성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참으면 더 당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게 두려워서. 이미 깨진 가정을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새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사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배드민턴은 혼자도 칠 수 있다. 이제 내 라켓은 내 삶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